한 2억 명 이상 감염됐고요. 언제? 지금요? 23년에 60만 명 이상 사망했어요. 매년? 작년 한 해. 그러니까 매년 매년 그 정도로 많을 때는 100만 명도 사람이 물잖아요. 그러면 피 속으로 작은 게 들어가요. 그걸 이제 포자소차라고 불러요. 싹 들어가서 얘가 간으로 가요. 몰면 모기는 우리 피를 빨아먹잖아요. 근데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빨아먹을 때 고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틈에 모기로 들어가요. 그럼 모기 속에 들어가 짝짓기를 해, 얘네가. 짝짓기는 모기에서 해. 짝짓기는 오로지 네, 모기에서 해요. 인간 몸에서는 안 안 하고. 하고요. 말라리아는 우리 인간이 뭔가 이렇게 면역이나 이런 건 아예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원생 동물이라? 말라리아는요, 원충이 워낙 변형이 심해서 말라리아에 걸렸다가 나도 완전 면역이 잘 안 생겨요. 아, 또 걸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백신 만들기도 그래서 더 어려워요. 여기서 이제 21세기에 최첨단 생명공학 기술이 들어갔죠. 그 유전자 변형을 해가지고 불임 모기들만 쫙 뿌려가지고 열심히 애들이 짝짓기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름부활하고.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더욱 재밌게 전해드립니다. 과학을 보다 정영진입니다. 네, 저는 은하를 연구하는 천문학자 고주먼지 지웅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시스템 생물학과 김흥빈입니다. 안녕하세요. 갈로아란 필명으로 만화를 그리는 작가 갈로아입니다. 네. 곤충을 사랑하는 우리 갈로아님, 저희가 이제 과목별로 굿즈를 또 만들어서 입지 않았습니까? 갈로아님은 물론 이제 넓게 보면 생물학이지만 조금 더 세분화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곤충학 엔토몰로지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엔토몰로지요? 네네네. 그게 곤충학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게? 곤충 영어로 인섹트잖아요. 인섹트가 안으로 잘려 있다요. 그 섹트가 섹션 할 때 그 아, 섹터 뭐 이런 거 할 때? 섹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스어로 표현하면 N이 아니고요. 톰이 자르다예요. 자르는 도구 보면 톰 부는 게 많고요. 그리고 이제 자를 수 없는 원자가 아톰이에요. 안으로 잘려 있는 그래서 엔톰에서 몰로지는 학문을 타는 접미사니까요. 엔토몰로지가 네네네. 되죠. 아, 그게 이제 곤충을 의미하는 게 곤충학. 아, 곤충학. 그쵸. 아, 그게 이제 엔토몰로지라고 하는군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으면 뭐 근데 너무 세분화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아무도 안 쓰겠죠. 네. 아니요, 근데 만약에 그날 우리 과학을 보다 토크 콘서트 때 오셨으면 티 하나 만들어 드리는 건데 그때 안 오셨더라고. 네, 하여튼 그날 오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그때의 감동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럼요. 잔잔하고 찡하게 네. 오래가네요. 심지어 저희 넷이 딱 있잖아요. 물리학, 천문학, 생물학, 요거 이제 궁금증학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넷이 경쟁을 했습니다. 누구 옷이 제일 많이 팔렸을까? 갈로아님 보실 때 누가 꼴찌 같아요? 4명 중에 1명입니다. 근데 이게 약간 배트맨 같아서 멋있긴 한데요. 하지만 정답이었습니다. 내 꼴찌였어. 제일 잘 팔린 거 왠지 피직스. 진짜요? 맞아. 맞아요. 네. 촉이 되게 좋으시네요. 일단 피직스 멋있죠. 그리고 이 원자가 있어 보여. 네, 닥터 맨하튼 같고 멋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근데 그때 우리 얘기 나눈 게 피직스가 제일 사람들이 많이 산 이유가 제일 짧아서가 아닐까. 짧은 순서들 잘 팔렸네, 진짜. 너무 길어. 네. 여러분도 올겨울 내년 봄까지 충분히 입으실 수 있는 과학을 보다 굿즈. 요거 입고 다 같이 이제 지하철에서 만나고 하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또 자녀들한테 하나 사주시면 괜히 뭐 저 무슨 대학 이름 이런 거 써 있는 거 말고 우리 학문으로 통합합시다. 서로 뭐 학벌로 지금 싸울 때 아니잖아요. 물리학 사랑하는 사람들, 천문학 사랑하는 사람들, 생물학 사랑하는 사람 다 같이 모이는 거예요. 대동단결. 괜찮겠습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저희 굿즈 만나실 수가 있고요. 자, 오늘도 그러면 궁금한 여러분의 궁금증들 몇 개 해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문학 관련된 재밌는 질문이 있는데 목성이 지금 작아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목성이 작아지다 나중엔 지구만큼 작아진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어서 사실 목성뿐만 아니라 가스 행성들은 이론적으로 다 사이즈가 줄기는 해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왜냐면 두 가지 작용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중심에 태양이란 별이 있으니까 태양에서 태양풍이 계속 불려 나가고 있죠. 그 에너지의 바람 때문에 목성 상층의 입자들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작용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 이건 목성만의 조금 독특한 케이스일 수 있는데 아직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태양빛으로만 달궈지는 에너지에 비해서 목성이 좀 더 뜨거워요. 그래서 목성 안에 스스로 열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열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정확하게 그게 뭔지는 아직은 몰라요. 근데 이제 이런 열원의 작용 때문에 목성 자체가 좀 더 미지근하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기체 분자들은 온도가 뜨거워지면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러면 목성 중력을 아슬아슬하게 붙잡혀 있던 대기 분자들이 조금 또 탈출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목성이 조금씩 쪼그라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형성될 때는 점점 가스가 모일 때는 커졌을 거 아니에요. 아, 네, 맞아요. 그러다가 근데 외부에서 더 이상 잡아당길 수 있는 기체 분자들이 없으면 그때쯤부터는 줄고 그 전까지 늘고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목성이 작아지는 거를 관측으로 확인한 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론적으로 이제 모델링을 해보면 해마다 2cm 정도씩 작아질 거다. 네. 아 용을 보내. 아유, 그럼 뭐. 목성이 얼마나인데? 아유, 그쵸. 목성 지름이 뭐 지구 10배니까. 아유. 아이, 그럼 뭐 걱정하는 전혀 거겠네. 목성이 없어질까봐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목성 자체보다 천문학자들이 조금 더 주목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목성의 대적점이라고 해서 태양계에서 제일 큰 태풍이 있거든요. 이게 한 400년 전부터 관측이 쭉 돼서 아직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아마 훨씬 이전부터 있었을 텐데 인류가 이제 목격한 게 400년 전부터니까 이제 400년 동안 관측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회오리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처음 목격되었을 때는 사이즈가 엄청 컸어요. 폭이 지구가 한 5개 정도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기상 지도 같은 거 볼 때 태풍 막 이만하게 이렇게 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목성에도 큰 돌아가는 태풍이 있는데 그 크기가 지구의 5배쯤 된다고요? 네, 그래서 5배 정도까지 컸던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 실제 사진 관측을 해가지고 확인했던 1900년대 후반부터는 지구의 폭 한 2~3배 정도까지 이제 확인이 되었는데 네. 허블 망원경으로 쭉 관측을 하다 보니까 2010년쯤부터 확연하게 사이즈가 주는 게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지금은 겨우 지구 하나 정도 들어갈 사이즈? 많이 줄었네요. 많이 줄었어요. 아쉽네요. 그거 멋있는데. 그래서 아마도 대적점 역시 결국에 에너지를 잃고 소멸하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걔는 무슨 힘으로 도는 거예요? 아, 그거 정말 어렵고 좋은 질문인데 이 대적점이라고 하는 게 대체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있는지는 아직 잘 몰라요. 왜냐면 목성 구름 속에 무슨 메커니즘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아직 우리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걸로 예측을 해보면 원래는 넓게 펑퍼짐하게 찌그러진 타원 모양의 태풍이었는데 조금씩 사이즈가 줄면서 예쁜 원 모양 정도로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2040년쯤 되면 정말 완벽한 동그라미로 변할 거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타원에서 점점 원으로 모양도 작아지고 동그래지고 네, 그렇게 맞습니다. 이제 바뀌고 있다는 거죠. 네. 제가 질문이 하나 아, 예. 있는데요. 아까 처음에 2cm 준다고 할 때는 그냥 웃고 넘어갔는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목성이 이렇게 크고 거기에 2cm면 이 너무나 크니까 전체 부피는 상당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태풍이 이렇게 줄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2cm인데 점점 줄면서 가속화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되게 충분히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외곽에 있는 대기 분자가 조금씩 날아가면서 작아지는 거니까 그거는 부피도 줄지만 질량도 주는 거예요. 질량이 줄면 그 목성이 붙잡을 수 있는 중력도 약해지겠죠. 조금씩 또 중력이 약해지면 더 붙잡을 수 있는 대기 분자의 수도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작용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리를 생각하면 네. 줄어드는 거는 표면적에 관계될 거고 조금씩 줄어들면서 지름이 줄어들면 목성 중심으로부터 거리는 또 가까워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계산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그죠? 네, 여러 정확한 가지가 거는, 같이 네, 있어요. 계산을 해봐야 될 계산하면 것 또 같아요. 우리 김범민 교수님. 천문학 쪽은 또 있고. 아닙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도 다 고려를 해야 되긴 할 것 그쵸. 같아요. 네. 대적점이 이렇게 회전하는 게 코리올림하고도 관계 있지 않을까요? 돌아가는 방향을 보면 목성의 적도가 북쪽인가요? 약간 남쪽에 있어요. 아, 남쪽이면은 바람이 불면서 왼쪽으로 휘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겠네요. 맞아요?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 잠시만요. 제가 이게 헷갈리는 게 적도의 남쪽이면 바람이 오다가 네. 헷갈린다. 저도. 이게 왜냐면 목성 태풍이 조금 독특한 게 지구에서는 저기압에서 태풍이 형성되잖아요. 목성은 그 태풍이 있는 지역이 고기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안티사이클론이라고 부르거든요. 오, 좀 독특하네. 그래서- 나가면서 되는 거구나. 들어오면서가 아니라. 네. 아, 예, 그래서 예. 회전 방향이 반대일지는 아, 제가 그럴 수 좀 있네요. 생각을 해봐야 아, 될 예. 것 같아요. 고기압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구름의 양이나 풍속 같은 거를 측정을 하면 풍속도 측정이 돼요? 네, 이제 구름이 흘러가는 속도라던가 이런 거를 찍을 수가 있어서 그리고 최근에는 주노라고 해서 적외선 카메라가 달려있는 탐사선이 목성 곁에서 아주 길게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탐사를 하고 있거든요. 길게 찌그러진 궤도를 그리는 이유가 그래야 목성 표면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표면에 가까이 접근하면서 목성 약간 아래 대기도 관측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이제 목성의 구름 같은 거를 좀 관측을 하는 거죠. 네. 너무 재밌는 게 외계 생물체는 완전 수월인데 기상학자분들이 지구 보면서 이게 태풍 사이클론 보다가 준호가 가서 목성의 대기를 보고 외계 행성 외계 기상학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안티 사이클론 이런 것도 보고 그쵸. 얼마나 재밌을까.
부럽습니다. 외계 생물체는 소설의 영역인데 아직은. 우리가 외계 생명체로서 목성을 관찰한다는 얘기. 그렇죠. 그렇죠. 지금 외계 탐사를 하면서 이제 기상학자는 이제 외계 행성의 외계 기상학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구나 또 우리 갈로아님. 갈로우님 처음 뵀는데 정말 재밌네요. 아 갈로아님 처음 보셨군요. 아, 영상으로만 보다가 처음으로 대면했는데 정말 재밌네요. 조금 있으면 이제 랩 시작하거든요. 아, 그래요? 아직은 못 보신 거예요. 천천히.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목성 작아지는 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생물 파트 질문 하나 있는데 왼손잡이였답니다. 뭐 많이 계시죠. 근데 하도 많이 혼나다 보니까 밥 먹을 때든 글씨 쓸 때 많이 혼났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네. 그랬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오른손잡이가 됐고 시간 지나고 지금 다시 왼손 쓰려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태어날 때 왼손잡이였는데 이게 기능이 퇴화된 건가? 이런 질문을 좀 주셨거든요. 저도 사실 어렸을 때 바른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른손을. 아, 우리는 바른손이라고 바른손수라고 했었는데요. 일단 이 손잡이는 우리 뭐 모든 특징은 다 그렇잖아요. 유전자가 기본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유전자가 결정되는 부분이 있고 환경에 선택되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 오른손잡이 비율이 한 80%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럼 왜 이렇게 오른손잡이가 많을까? 근데 우리가 손잡이를 생각하려면 일단 직립보행, 두 발 걷기를 해야 손이 생기잖아요. 그럼 손이 생긴 다음에 선호도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재밌는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유인원들은 어떨까? 유인원들도 왼손으로 사람 말고 어떨까? 그래서 걔네는 완전 직립보행은 아니니까 네 발로 이렇게 할 때는 잘 모르겠고 섰을 때 잡는 거 있잖아요. 그걸 관찰해 보니까 5대 5래요 거의. 왼손 오른손? 네, 거의 5대 5래요 선호하는 게. 그렇다면 우리도 진화론 관점에서 보면은 5대 5였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쏠림이 있을까? 그 다음에 실험은 이런 거를 해봤대요. 유물 나오잖아요. 고대 유물. 옛날 유물 한 다음에 그걸 주고 현대인의 왼손잡이 오른손잡이한테 한번 이거 만들어 달라고 이거 욕해. 그럼 이제 깎는 각도가 나오잖아요. 그걸 본 다음에 왼손 오른손 그럼 이렇구나. 알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유물을 쭉 하다 보니까 한 60만 년 전부터 오른손잡이가 만든 것 같은 유물이 더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차이를 모르겠는데 그걸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서 하나의 가설인데요. 그 시기가 언어, 그러니까 이 제대로 된 이런 발화 언어가 되는 시기랑 대충 맞는 것 같은데 항상 우리가 왜 왼쪽 뇌는 우리 몸의 오른쪽을 관장하고 오른쪽 왼쪽을 관장하잖아요. 그래서 흔히 보통 이제 언어 영역이 왼쪽이 뭐 많다고 그러는데 왼쪽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언어를 쓰기 시작하면서 왼쪽 뇌에 발달되는 게 좀 가속화되면서 오른쪽 오른잡이의 쏠림 현상이 있었고 그 후로 이제 문화적 이게 주가 되니까 문화적인 사회적인 요인으로 이분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여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우리가 항상 뭐 왼쪽은 뭐 언어 오른쪽은 그런 얘기 하는데 뇌라는 거는 주가 그렇다는 거고 왼쪽 뇌 오른쪽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데 서로 이렇게 소통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2019년인가 PNAS에 나온 논문에서 있는데요. 대학생들 인문계열, 이공계열 놓고선 이런 실험을 했대요. 도구를 주고 뭐 우산, 뭐 이렇게 포크 막 준 다음에 새로운 도구를 만들어 봐라. 그래서 가장 창의적인 걸 만든 건 상을 주겠다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MRI로 활성 부위를 찍었는데 가장 차기적으로 한 사람들 순서를 쭉 보게 되면 그런 사람일수록 MRI가 뇌의 전 분야에서 활성화가 많이 되더라. 그로 창의성 이런 거는 정보를 교환하면서 뇌가 활동하는 것이지 특정 그런 건 아니다는 결과도 있어요. 따라서 왼손잡이 오른손잡이는 그냥 타고난 게 있고 이렇게 쏠림이 된 거는 아마도 언어와 관련돼 있지 않을까 하는 가설이 있는데 저는 그게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게 들려요. 그 얘기를 보니까 궁금한 게 그런 통계 자료가 있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작가 중에 오른손잡이가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은지 언어가 그것도 궁금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제가 기억하는 게 제가 어렸을 땐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손이란 뜻도 그렇고 바른 손이라고도 하고 영어에서도 이게 right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른손이 문화적으로 허용되는 손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어렸을 땐 저희 반에 왼손잡이가 분명히 있는데 딴 건 몰라도 일단 밥을 먹거나 글씨를 쓰는 건 무조건 오른손으로 강압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요즘 대학생들 시험 감독 들어가면 왼손 쓰는 학생들이 꽤 많거든요. 제가 이런 통계 자료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게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왼손잡이에 대한 사회적 용인이 늘어나잖아요. 그게 각 나이별로 글씨와 밥을 먹을 때 어느 손을 쓰는지를 통계를 모으면 그럼 우리 사회에서 다름에 대한 차이에 대한 용인이 어떻게 나아졌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데이터가 없어서 저 2주 전에 정확히 그거였어요. 2주 전에 시험 감독 들어가면서 애들 1시간 반 동안 서 있어야 되니까 심심해서 시험 감독을 했다고요? 네, 대학원생이니까. 그래서 77명 중에 왼손잡이가 몇 명이지? 쭉 보다가 남자의 2명만 왼손잡이인 거예요. 남자애만 남자의 2명만. 갈로아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렇게 팔짱을 한번 끼워보실래요? 이렇게 팔짱을 팔짱 한번 끼워보세요. 이렇게 팔짱 어떻게 끼나 보게. 어느 손이 어느 손이 위로 올라왔어요? 오른손인데요, 저? 저도 오른손. 이게 그 영향이 아니 저는 왼손 위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네요. 저는 오른손이에요. 저도 오른손이. 저는
오른손잡인데도 이것도 어느 그러니까 손은- 저는 이거 그냥 테스트를 해본 게 저는 늘 개는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제가 그동안 쭉 제가 경험한 왼손잡이신 분들은 더욱 다 양손잡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부러웠어요. 양손을 다 쓰면서 밥 빨리 먹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부러웠던 게 저는 철저한 오른손잡이라서 한 번은 여기 아파가지고 이제 왼손으로 한번 마우스 써봐야겠다. 진짜 안 되지. 마우스 진짜 글씨보다 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안 되겠다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보통 왼손잡이들은 두 개를 다 쓸 수 있으니까 진짜 부럽다 했고 저 같은 경우도 어쩌면 어렸을 때 이렇게 이분처럼 이걸 강압을 안 당했으면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근데 들어요. 그 마우스는 진짜 왼손으로 쓰는 것보다 차라리 오른발로 하는 게 더 편합니다. 왼손 마우스가 진짜 안 힘들어요. 되더라고요. 다만 요즘은 그 스마트폰은 거의 다 이제 엄지로 막 그쵸, 따닥 그쵸. 두드리잖아요. 왼손 오른손 같이. 그러니까 좀 낫지 않을까. 아니 정프로님 두 손으로 타이핑해요? 아우 설마 지금 스마트폰도 이거 하세요? 우리 교수님? 당연하죠. 전 두 손인데 저는. 아하 교수님. 아, 이거 어떻게 이걸 해요? 돼요. 아유 이거 안 되면 아 어떻게 이걸로 자꾸 잘못 누르는데. 큰일 났다 우리 교수님. 네. 제가 전에 한번 그 주변에 물어본 게 있었는데 여기 어쨌든 5분 모두 다 오른손잡이신 거죠? 다 오른손. 다 오른손. 그런데 집에서 머리를 감을 때 샤워기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들고 하는데 샤워기를 왼손으로 드세요? 오른손으로 드세요? 머리 감을 때. 샤워기를 저 오른손으로 잡는 것 같은데. 저 오른손으로 잡아요. 저 왼손을 잡는데? 그래요? 어떤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샤워기를 자 네, 틀죠. 그러니까 샤워할 때는 오른손으로 하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걸어놓을 때는 네. 상관없지만 들고 할 때는 내 오른손으로 머리를 감아야 되잖아요. 액티브하잖아요, 훨씬. 그때 제가 이거 생각할 때 가설이 두 개예요. 하나는 정교성 가설. 오른손으로 세심하게 할 수 있다. 그렇죠. 두 번째는 힘 가설. 오른손잡이로 오른팔이 세니까 오른판으로 잡는다. 그 둘 중에 어떤 게 중요한지 이렇게 데이터를 모으다가 한번 SNS에 올렸는데 제 주변에 거의 답을 안 해서 답은 없습니다. 근데 그 제가 가정이 뭐였냐면 제가 어렸을 때 김용 교수님도 마찬가지일 때는 샤워꼭지가 없었어요. 바켓을 담아놓고 이렇게 그때는 오른손으로 할 수밖에 오른손으로 없거든요. 이걸. 이게 무거우니까. 그래서 그때 가설이 힘 가설이 맞다면 나이가 든 세대들은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으로 드는 것이 많지 않을까. 머리 이거 할 때는 꽂아놓고 하니까 양말 신으실 때 어느 발 먼저 신으세요? 양말 신을 때. 양말 신을 때. 나 오른발인 것 같은데. 양말 신을 때. 저는 별로 왼발 신경 안 쓰시죠? 왼발부터 주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연관성이 없는 거야. 저는 오른발 먼저 신거든요. 근데 보면은 손잡이가 상관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혹시 연관성이 있을까? 그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 축구 선수들도 왼발잡이냐 오른발잡이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주로 있죠. 킥을 날리는 발이 네. 어느 쪽이냐. 근데 발 쓰는 거랑 또 손 쓰는 거랑은 별개일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왼손잡인데 킥 방향은 또 주로 오른발잡이로 활동하고 이런 식으로 그것도 전혀 궁금하다. 상관없을 수 있을까 궁금하네요. 대개는 오른손잡이가 오른발. 대개는 그렇죠. 근데 아까 언어 담당하는 쪽이 왼쪽이고 그 영향이라면 그러면 오른발과 오른손이 같이 가지 않을까요? 저는 오른손 오른발이에요. 저도. 오른손 오른발? 저도 오른손 오른발. 이거 우리 저기 설문창 하나 만들까요? 축구 선수들 대상으로 조사해봐도 답 재밌을 것 들어주셔야 같아요. 되는데 어떻게 자꾸 질문만 계속 하시니까. 그러나 하여튼 아마 오른손잡이가 많은 이유는 우리가 한 60만 년 전쯤에 이제 추정이지만 추정이고요. 언어 기능이 좀 발달하면서 왼쪽 뇌가 조금 더 논리적인 그리고 사고가 좀 더 활발하게 개발이 좀 되면서 아마 오른쪽 손과 발이 조금 더 우세해지지 않았을까? 사회적으로 이제 그다음에 압박이 이제 들어오죠. 사회적으로 더 예, 재생산이 됐고 이렇게 이제 추정하신다는 거죠. 네. 근데 재밌는 얘기 하나 있습니다. 네. 곤충도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있습니다. 에이 거짓말하지 마. 그게 실험을 하다 보면은 곤충도 개체마다 이제 선호하는 게 있는데요. 진짜요? 네, 왜냐면요 개미들 같은 경우 실험해 보면은 오른쪽으로 주로 선호하고 왼쪽에 선호하고 있는데 뭐 특정 종은 주로 왼쪽으로 주로 가는 실험들이 많이 있고요. 개미도 사회생활 하잖아요. 네. 가다가 통을 가다가 영화 라디오스타 같은 데 보면 나온 건데 그게 뭐예요? 아, 좌측통행하고 좌측통행 그 사회 서로 예절이 없냐고 서로 이렇게 공중 도덕이 없냐고 그렇구나. 계속 부딪히고 길 그러잖아요. 왔다 갔다 할 때 맞으실 네, 때? 맞추잖아요. 아. 그러니까 주로 바로 왼쪽을 가는 식으로 이제 맞추시는 애들도 있고요. 곤충들 사냥할 때 사마귀를 보면 이렇게 손 내밀려서 하거든요. 근데 오른쪽을 그냥 무조건 먼저 날리는 애들도 있고요. 왼쪽을 먼저 날리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게 새로 적이 나타나면 어떤 개체는 계속 왼손을 주로 네, 쓰고 날리고 어떤 애는 오른쪽 날리는 먼저 게도 있고 종 내에서 예를 들면 거미들 중에는 그냥 무조건 왼쪽 먼저 쓰는 애들도 있고요. 네. 그래요? 근데 날리는 거 말고요. 곤충은 다리 6개잖아요. 전부 다가 왼쪽, 오른쪽 성향이 있다는 건가요? 앞발이겠지. 앞에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결국 곤충도 인간들처럼 좌우 뇌가 다르다는 거죠. 네. 그리고 꿀벌 같은 경우도 춤도 다른데 이런 거 곤충들도 이제 뇌가 밝혀지고 있는데 보면 좌우 반구에서 발견되는 것도 다 다르고 그래서 곤충 뇌도 반 나눠져 있어요? 나눠지지 않지만 하는 일이 달라요? 한 다른다 좌우 반구. 네, 그래가지고 생기는 일들이고요. 곤충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생물들이 신기하다. 좌우가 반구 나는데 재밌는 것 중 하나는 이 달팽이들 보면은 달팽이?
얘는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이 나눠져 있잖아요. 아, 이게 꼬인 모양. 꼬인 모양이. 아, 예. 웬만하면 다 시계 방향이에요. 왜냐면은 시계 방향이 우성형질이에요. 그리고 반시계 방향이 열성형질이라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반시계 방향이 나오면은 딱히 자세가 안 나와서 안 되고. 짝짓기 자세가 안 나온다고요? 같은 방향이어야 된다는 거죠. 네. 상대과 아내가. 아 그래요? 네, 몸체형이 달라서. 반시계끼리만 만나야 돼요? 네, 반시계끼리 만나야 돼요. 그래서 같은 종에서 반시계 나오면 다른 종으로 분화가 된. 이야, 그 재밌다. 다른 종으로. 아. 그러니까 생식의 가능성이 꼬인 방향에 따라 다르니까. 진짜 격리가 일어나서. 경기가 일어나요. 네. 이야, 재밌다. 아 그럼 반시계는 어쨌든 개체수가 적을 거 아니에요? 네, 되게 적어요. 반시계까지 만나면 진짜 반갑겠네. 반갑겠죠. 나는 이상한가 이러다가 드디어 짝을 만나고 심지어 자웅동체니까는 만나면 되는 거죠. 걔네들 암수가 나눠진 게 아니니까. 반시계끼리만 만나면 일단 만나면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은하도 이렇게 꼬이잖아요. 아, 네. 꼬인 방향이 좀, 네, 이렇게 네. 좀 일관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이거 진짜로 천문학계에서 아주 유명한 질문인데 나선 은하들이 이제 소용돌이 치잖아요, 달팽이처럼. 근데 그게 시계 방향으로 꼬여 있느냐, 지구에서 봤을 때, 아니면 반시계로 꼬여 있느냐, 이게 어느 쪽이 더 많은지를 실제로 조사를 해봤어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구에서 봤을 때 나선팔이 꼬여 있는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은하 원반이 이렇게 누워 있는지 뒤집어서 누워 있는지 그냥 이거로 결정되는 거라서 아무런 경향성이 없어야죠. 없어야 되거든요. 그냥 랜덤하게 누워 있을 테니까. 근데 이제 2007년인가에 논문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슬로안 서베이라고 하늘 전역의 은하들을 쫙 관측한 데이터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통계를 내보니까 미세하긴 한데 7% 정도 반시계 방향 왼쪽으로 꼬여 있는 은하가 좀 더 많아요. 그건 이상한 네. 얘기네요. 그래서 왜 우주가 등방균일하지 않냐, 왜 비대칭하냐라고 해서 이제 이게 되게 유명한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야 될 이유가 근데 없네. 전혀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그 사실 우리가 보통 우리 은하가 공전하는 방향을 생각하면 보통 이게 떠오르는 방향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위에서 북쪽에서 보면 이건데 네. 남쪽에서 보면 거꾸로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회전하는 방향이 지구에서 봤을 때 네. 다른 거는 정말 미스터리네요. 그렇죠. 우주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팽창을 하거나 물질이 모여들 때 완벽하게 균일하게 모이거나 진화한 게 아니라 약간의 방향성, 일종의 어시메트리를 갖고 비대칭성을 갖고 진화했을 수도 있다를 이야기할 때 거론되는 주요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게 제가 어디서 본 책에서 우주 전체가 회전 속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논쟁이 있었는데 우주 지금은 전체요? 네, 우주 전체가 각속도가 있는지 예. 그거는 지금까지는 명확하진 않다고 하는 거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더 신기하네요. 네. 은하의 방향이 네, 달라고 맞아요. 있는. 우주 전체가 도냐 안 도냐를 갖고도 과학자들이 궁금해하는군요. 네, 그걸. 그럼요. 그 물리학에서는 모든 물리 법칙이 왼쪽과 오른쪽을 구별해, 물론 예외가 있긴 하지만, 뭐 뉴턴의 운동방정식 왼쪽 오른쪽을 구별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는 방향이 달라야 될 아무런 근거가 물리학 이론 자체는 없어요. 그런데 현실에는 그런 게 보이는 게 그 진짜 신기하네요. 근데 우주 전체가 도냐 안 도냐는 우주에 한계가 있을 때 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현재는 관측 가능한 우주까지밖에 보지는 못했겠죠. 실제로 우주가 돌고 있다라고 하면 우주의 어떤 회전 중심도 있을 것이고 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런 분석들을 할 수 있는데 우주에 살고 있는 은하들은 다 그냥 랜덤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아무런 방향성은 없거든요. 근데 1900년대에서 중반까지 천문학자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하기는 했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결국 우주에도 그럴 이유가 없는데 특정 방향으로 쏠림 현상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러면 7% 천문학에서도 정도? 진짜 많죠. 아, 그 진짜 이건 제가 무슨 루이 파스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주는 비대칭이다. 파스텔은 천문학자는 아니잖아요. 우주 만드는 사람은 파스텔가 원래 화학자로 해서 미생물학자 하는 사람인데 요새 뭘 했냐면 광학 이성 질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손처럼 우리가 이렇게는 포개지지 않잖아요. 이렇게는 되는데 이게 거울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거울에 비치면 3차 구조가 되면 거울상인 화합물들이 있어요. 다 똑같은데 요것만 다른 거예요. 얘네는 그래서 너무너무 비슷해요. 당연히 뭐 조성 다 똑같고. 근데 몸은 효소는 이걸 구분을 해요. 그래서 당류 같은 경우는 뭐 D 포도당만 쓰고 아미노산은 L 폼을 쓰거든요. 다르겠어요. 생명체는. 파스텔가 그걸 보고 우주는 비대칭이다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그냥 묘하게 지금 그런 말씀 하시니까 그 말이 떠올라서. 근데 물리학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리학의 기본 법칙 자체는 대칭적인데 대칭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에 드러날 땐 대칭성이 깨지는 건 가능하거든요. 그 천문학에서도 중요한 자발적 대칭성 깨짐이라고 부르는 거라서 그게 깨져 있다는 것 자체가 물리학의 원리에 위배되는 거는 사실 아니에요. 물리학의 원리는 둘 다 허락하는데 그 생명체도 그렇고 일단 하나가 정해지면 그 반대로 가기는 어려운 것들이 워낙 많죠. 사실 뭐 우리 심장이 왼쪽에 있어야 할 이유를 뉴턴의 운동방정식으로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아 근데 확실히 네 분에게 과거를 보다 티셔츠를 좀 입혀놓으니까 훨씬 더 발언들이 적극적이고 아주 이야기를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옷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저희의 주제가 또 오셨으니까 또 곤충 이야기 또 생물학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곤충
곤충은 하여튼 우리보단 굉장히 작은 동물이잖아요. 어떤 곤충도 우리의 뭐 100분의 1도 거의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또 많지 않습니까? 일단 제일 사람 많이 해하는 그런 곤충 혹은 1대1로 붙었을 때 가장 위협적인 곤충이라면 뭐 있습니까? 그렇죠. 사실 무서운 곤충은 많죠. 산 가면 말벌도 무섭고 말벌. 사슴벌레 같은 거 찜이 무섭고 한데 뭐 그리고 독 있는 애들도 무섭긴 하죠. 예를 들면 막 가래 이런 거 닿으면은 피부 막 그렇고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거는 모기이기 때문에 오늘 미생물을 잘 아시기 때문에 모기를 이야기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네. 모기에도 미생물 살죠? 많이 살죠. 모기 한 마리에도. 곤충의 배 안에는 엄청나게 엄청나게 많이 많이 사는데요. 물론 우리 몸에도 엄청 많이 살긴 하지만 모기 안에 사는 미생물이 이제 인간을 엄청 많이 죽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면 재밌어요. 아 그럼 모기가 우리를 죽이는 거야? 아니면 모기 안에 미생물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모기 안에 미생물이 우리를 죽이죠. 근데 걔가 우리 몸에 집어넣어 버리니까 모기가 그렇죠. 아 이거 미생물 잘못이죠. 둘이 합의하세요. 모기 잘못이에요? 미생물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모기를 죽여버리면 뭐 만사오케이긴 하죠. 네. 미생물 잘못이죠. 얘가 주범이죠. 죄송합니다. 어떤 미생물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플라스모디움이라는 건데요. 말라리아 열원층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게 제가 기록을 보니까 2023년 세계 말라리아 보고서 보니까요. 한 2억 명 이상 감염됐고요. 언제? 지금이요? 23년에. 아니 현대에 그렇게 많이 매년 감염돼요? 주로 아프리카가 많죠. 2억 명 이상 감염됐고요. 이용. 예, 60만 명 이상 사망했어요. 매년? 작년 한 해. 그러니까 매년 매년 그 정도로 많을 때 100만 명도 하고, 근데 주로 아프리카 위주인데요.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죠. 말라리아는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라리아가 들어오면은요 간으로 가요. 말라리아 균? 이건 균이 아니고요. 얘는 원생 동물이라는 미생물이에요. 그게 재밌는 거예요. 세균도 아니고 곰팡이도 아니고 바이러스 아니고 말라리아 열원충 하니까 기생충인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작은 미생물 원생 동물이라고 불러요. 원생 동물? 예, 그러니까 뭐 원시적이다 원래다. 그러니까 동물은 동물인지 작은 미생물이에요. 네. 진핵 생물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이상한 거죠. 진핵 생물인데 동물이라고 불린다는 얘기는 운동성이 운동성이 운동도 있죠. 예, 있고요. 항모도 있고 굉장히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이런데 걔네가 우리 몸 안에 혈액 속에서 이렇게 적혈구 안에 들어가고 살고 간에 들어가고 살고 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네.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게 발견이 늦게 된 것도 처음에 그거를 발견한 거는 1880년에 프랑스 군의관 샤를 라블랑이라는 사람이 적피를 보다가 적혈구 안에서 이렇게 반달 모양 같은 걸 하나 봤어요. 근데 보고 있는데 갑자기 커지더니 팍 커지면서 작은 소체로 나뉘더니 적혈구를 깨고 이런 걸 봤어요. 적혈구가 터진 거지 뭐지 하고 보다가 결국 조그만한 얘가 터졌다고요? 네, 적혈구 안에서 그 안에 들어갈 정도 적혈구 안에 반달 모양 같은 게 있었는데 이게 버튼 이게 막 불더니 팍 터지면서 작은 것들이 팍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기록했는데 뭔지는 몰랐고 1900년대에 와서 이제 영국의 로날드 로스라는 사가 밝혀내는데 제가 그 사람 시를 하나 갖고 왔거든요. 로날드 로스가 쓴 시가 하나 그걸 있어요. 발견하고 제가 감탄해서 시를 썼는데 약간 20세기 초에 그 오펜하이머가 나는 세상이 죽음이요 했듯이 약간 그 감성이 있어요. 네, 시를 한번 제가 갖고 왔는데 좋습니다. 영신대 번역은 제가 해봤는데 예. 이날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내 손 안에 두셨네. 경이로운 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분의 명령에 따라 그분의 은밀한 행적을 찾으며 눈물과 헐떡이는 숨으로 나는 발견하리라. 너의 교활한 씨앗들을 오 백만을 죽이는 죽음이여 나는 알리라. 이 작은 것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하리라는 것을. 오 죽음아 내 독침은 어디에 있느냐. 승리여 오 무덤아. 번역 잘하셨는데요. 그 운도 맞는 것 같은데 앞에 그 신 얘기하는 거랑 뒤는 잘 안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당시에 기독교인인 것 같으니까 한 것 같고요. 그게 그 성경을 패러디해서 쓴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그 씨앗들이라는 게 아까 제가 예, 예. 탁 터져 나온 작은 것들이었고 내 손 안에 작은 것은 아마 현미경을 말하는 것 같아요. 현미경을 보면서 발견했는데 이게 모기를 보니까 얘가 모기 안에서 일단 사람이 물잖아요. 그러면 피 속으로 작은 게 들어가요. 그걸 이제 포자소체라고 불러요. 싹 들어가서 얘가 간으로 가요. 그러니까 모기가 물어요. 우리를. 몰면 모기는 우리 피를 빨아먹잖아요. 근데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빨아먹을 때 고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틈에 네, 들어와요. 정말 들어와서 우리 간으로 가요. 간에서 증식을 해요. 그쯤만한 애가 증식을 하면서 또 애가 또 이제 수가 늘어나죠. 이제 간세포를 포기하고 나와요. 그 다음에는 적혈구로 들어가요. 적혈구가 들어가서 이제 커져요. 그때는 우리 영양체라고 부르는데 커지다가 어느 순간에 애가 딱 쪼개져요. 그걸 분열소체라고 그래요. 그럴 때는 우리 면역계가 반응하기 때문에 그때 열이 나요. 그래서 말라리아 걸리면 뭐 3일열, 4일열 그러는 게 그런 주기가 48시간마다 일어나면 3일열, 3일째 열이 나니까 72시간에 일어나면 4일열이 되는 거예요. 3일열이 우리나라는 주로
주로 3일열이에요. 근데 3일열은 가장 심하지 않은 그런 말라리아인데요. 그렇게 된 다음에 탁 돼요. 그 다음에는 다시 모기가 피를 빨잖아요. 그 갖고 있는 사람을. 그럼 또 가져가. 또 들어가요. 근데 그 중에 분열 소체의 일부는 거기서 이제 또 생식세포로 또 돼요. 그러니까 정자 난자처럼 네네네. 모기로 들어가요. 그럼 모기 속에 들어가 짝짓기를 해, 얘네가. 짝짓기는 모기에서 해. 짝짓기는 오로지 네, 모기에서 해요. 인간 몸에서는 안 하고. 하고요. 그것도 네, 신기하다. 모기에서 해요. 그다음에 해서 다시 모기 상자로 가. 또 자라. 모기에 창자도 있어요? 상자 있죠. 있을 거 다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라요. 자라면서 또 확 분열체가 돼. 그럼 또 다시 그 많은 분열체가 사람을 빠면 또 가서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활사가 복잡하니까 발견하기가 어려웠는데 로날드 로스가 원인을 발견해서 그 전에는 말라리아가 나쁜 공기라는 뜻이거든요. 말아리아, 나쁜 아리아 공기, 말아리아. 그 전에는 이제 공기로 된다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고 모기가 이렇게 뭔가 밝혔어요. 그래서 1902년에 노벨상 받았어요. 그 남모양 적혈구가 저항성이 있는 게 그게 들어갈 공간 자체가 적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요. 우리가 적혈구는 이렇게 원반 모양이잖아요. 아미노산 하나 변하면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열성이에요. 열성은 열성인데 정상과 그걸 갖고 있으면 열성이라기보다는 살짝 이게 두 개가 있으면 이게 어중간하게 정상인 것도 있고 남모양도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적혈구는 핵이 없어요. 미토콘드리아도 없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산소 운반에 최적화된 헤모글로빈만 있거든요. 그러면 정상보다 남모양은 일단 살짝 산소 운반이 좀 떨어지고 그래요. 그런데 산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얘가 거기에 들어가도 잘 살기가 좀 어려움이 있고요. 얘는 수명이 짧아요. 남모양 적혈구는. 아, 그 안에서 네, 그게 훨씬 더 빨리 시간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얘가 들어갔을 때 거기다가 다 같이 그냥 되니까 상대적으로 하나 갖고 있어서 이형 접합자가 되면 유리해서 아프리카에는 그런 사람들이 월등히 많죠. 아프리카 말라리아가 많으니까. 아니 근데 그 말라리아는 인간한테만 유해해? 아니면 다른 동물들도 그 모기가 먹으면 유진론도 가고 인수공통이에요. 그게 도마뱀들한테도 하고요. 도마뱀도 가요? 네, 도마뱀도 가고 아, 그러니까 새도 피- 가고요. 영장류도 하고 냉혈동물도 가요? 맞아요. 네. 근데 적혈구가 없잖아요. 그 어떤 냉혈동물 적혈구는 있죠. 빨간 피가 있어. 빨간 그렇지, 피가 그렇지, 있어요. 그렇지. 수많은 영장류 하는데 요원순위까지 하고 가장 인간에게 폐를 끼치는 5종류의 말라리아들이 있죠. 가장 가까운 애들이 아프리카에 사는 영장류에 폐를 끼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말라리아도 아마 아프리카에서 인간과 아주 오래전부터 아마 같이 진화했던 걸로 추측되는데 로스가 처음에 말라리아 발견했을 때 모기에서 발견했는데 그거를 실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에게 하는지. 인간에게 직접 하면 굉장한 인체 실험이 될 거 아니에요. 위험하지. 그래서 인간에게 안 했고요. 조류 말라리아로 실험했습니다. 연구 과정이 좀 재밌는데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말라리아가 설명드렸듯이 나쁜 공기라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모르다가 이제 프랑스 학자가 북아메리카 프랑스 식민지에서 알제리에서 그렇죠. 연구하면서 처음 관찰만 하고 근데 이제 몰랐잖아요. 벡터가 뭔지 어떻게 퍼질지 몰랐다가 패트릭 맨슨이라는 분이 다른 병, 사상충병 그게 이제 모기를 통해서 감염된다라는 거를 먼저 밝혔어요. 다른 병이 그때부터도 아니 모기가 질병을 옮겨 이게 그냥 피만 빨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가 질병까지 옮기는데 그냥 무도하라는 걸 그때부터 이제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런 아이디어가 이제 주입되고 이제 사람들이 말라리아도 혹시 모기가 벡터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과 함께 말씀해주신 로스가 이제 해본 거예요. 근데 이제 로스의 단점은 처음에 조류 말라리아로 실험을 했고요. 사람으로 해봐야 될 거예요. 사람으로. 했어 그래서? 이탈리아 학자가 했어요. 이탈리아. 네, 이탈리아 자기한테 학자가. 했어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했어요? 자기는 대주군이 되었고요. 네, 요 자기는 대주군. 네, 자기는 비교 대상. 비교 대상. 누구한테 했어? 누구한테 했어? 자원자들을 받고 자원자가 했대요. 있어? 네네네. 자원자를 받고 했고요. 그 다음에 감염되는 걸 봐서 말라리아를 옮기는 세종이 확실하게 아노펠레스라는 모기라는 걸 확실히 규명했는데요. 모기도 아무 모기나 옮기는 건 아니군요. 아닙니다. 아노펠레스라고 꼬리 드는 모기죠. 앉았을 때. 꼬리 안 드는 안 드는 애. 네. 모기 중에서 가장 원시적인 모기예요.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주로 좀 위쪽에 있죠. 그런 애들이 문다라는 거를 밝혀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계속 노벨상 후보에 올라갔는데 영국 사람이 받아가지고 엄청 사이가 안 좋았다고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네. 아 우리도 받아야 되는데. 네, 우리 봐야 되는데 왜 인정 안 해주죠? 그래서 아니, 윤리적 문제도 있고. 네. 네. 말라리아는 우리 인간이 뭔가 이렇게 면역이나 이런 건 아예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원생동물이라? 말라리아는요 원충이 워낙 변형이 심해서 말라리아에 걸렸다가 나도 완전 면역이 잘 안 생겨요. 아 또 걸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백신 만들기도 그래서 더 어려워요. 그리고 면역으로서 모기가 옮기는 병 더 무서운 거는 댕기열이에요. 댕기열? 네. 댕기열은 바이러스. 댕기열 바이러스 더 무서운 게 댕기열은 종류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1, 2, 3, 4가 있어요. 야생에 한 8가지 더 있다는데 우리 이제 아픈 건 4개인데요. 처음에 이제 당하면은 면역을 하겠죠. 댕기열 기억하고 있어요. 1, 2, 3, 4가 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다른 게 들어오면은 제대로 대응 못 합니다. 1번이 들어왔는데 다시 1번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제대로 이제 면역 반응을 하는데요. 4번이 들어와요. 1번인 줄 알고 1번에 대한 면역 반응을 하는 거예요. 구분이 안 돼요. 네. 죽습니다.
아 1번 걸렸다가 다음에 들어온 애가 4번일 때는 당연히 4번으로 공격해야 되는데 1번이겠거니 하고 몸은 계속 그 면역 반응을 해요. 근데 공격할 게 없는 거구나. 댕기열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두 번째에 걸리면 굉장히 위험하고요. 이렇게 지역마다 달라요. 1, 2, 3, 4가 지역마다 누구는 1번이 좀 더 흔하고 누구는 4번이 흔하고 이래요. 그래서 댕기가 위험합니다. 댕기는 무슨 댕기? 댕기 우리나라 말인가? 아니요, 아프리카 쪽 말이고요. 아프다는 아, 엄청 그래요? 아프잖아요. 물어보고 싶었는데 하나 죄송해요. 그냥 까먹었는데 곤충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말로 곤충. 곤충? 곤충 나눠져 있다라는 곤. 충. 충은 그냥 벌레 중. 벌레 그러니까 직역한 거네요. 인생. 직역한 겁니다. 많은 전문 용어는 많이 그 번역되어 있는 한자가 많죠, 그렇죠? 네네. 아 갑자기 궁금하셨구나. 네, 아까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백신 만들기도 너무 힘들고 왜냐하면 자꾸 모양을 변형을 시키니까 그래서 인간이 면역을 갖기도 어렵고 백신 만들기도 어렵고 그럼 예방하는 게 매우 어려우면 치료는 잘 돼요? 아르테미니신이라는 약이 돼서 그 약을 발견해서 쓸 수 있게 만든 학자들이 2015년에 노벨상 받았거든요. 투유유. 네, 투유. 네네. 중국의 투유 교수랑 미국이랑 일본 교수 3명이 봤는데 그게 되게 재밌어요. 어떻게 그걸 하게 됐냐면 중국 학자가 개똥쑥이라는 개똥쑥이 뭐예요? 식물 이름이에요. 근데 이름은 좀 그런데 이게 손으로 비비면은 개똥 냄새 나서 개똥쑥인데 그게 4세기에 중국 의서가 고서죠. 거기에 중국 동진 시대에 뭐 가롱인가 하는 사람이 쓴 의서가 하나 있는데 학질이 이제 말라리아 말이거든요. 학질에 걸린 사람한테는 개똥쑥을 이렇게 해서 그걸 꼭 찬물에 해서 하면 난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아르테미니신이 열에 약해요. 그러니까 탕으로 하면 다 파괴되는 거예요. 찬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중국의 투유 교수가 이 찬물 낮은 온도에서 이거를 추출하는 방법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 노벨상을 받았고 문제는 이게 개똥쑥의 함량이 너무 적어요. 킬로그램당 1g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약을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개똥쑥을 이제 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21세기에 최첨단 생명공학 기술이 들어갔죠. 개똥쑥에서 유전체 파악한 다음에 만드는 유전자를 딱 띄어내서 딱 편집한 다음에 대장균에 집어넣어서 대장균에서 아르테미니신이 아니고 이전 단계 전구체를 만들어서 이제 아르테미니신을 대량 생산해서 치료약은 어느 정도 확보돼 있어요. 그럼 그 전까지 2000 뭐 몇 년 전까지는 대부분의 분들이 말라리아 걸리면 매우 고생하다가 사망하거나 혹은 그러니까 이게 아까 3일년은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요. 열대 연원충이라고 가장 센 애들은 걸리면은 치명률이 높고요. 지금도 백신을 그런 경우에 맞긴 맞는데 지금 사용약 백신을 2가지인가 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맞아도 100% 보호가 안 되고 한 40% 정도. 그래서 그 아르테미신은 치료제거든요. 걸리면은 이제 먹으면 하는 건데 그것도 되게 다양한 걸 복용해야 되고요. 말라리아 위험 지역 갈 때 먹는 뭐 말라론 뭐 이런 약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가기 전에 그냥 예방하는 약이에요. 그거 먹으면 하루 종일 죽어 있거든요. 운전도 못하고 정말 혹시 많이 먹어봤어요. 드셔봤어요? 네, 아프리카 갈 때도 왠지 그런 거 경험한 것 같아요. 표현하는 거 보니까. 먹으면 이렇게 죽죠. 그래서 이제 두 명이서 가면은 나 오늘 말라리아 약 먹을게. 네가 운전해. 하면 이제 약이 되게 세구나. 네, 셉니다. 그런데 이제 백신이 없어요. 백신이 최근에 나왔어요. 최근에. 그나마도. 올해부터 접종이 시작되면 올해부터 정말 최근 얘기입니다. 말라리아는 저는 한 6, 70년대 다 정복한 줄 알았거든요. 이제야 막 정보가 이제야. 이제야 겨우 백신 나오고.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3일열은. 아 말라리아. 네. 3일열 되게 약하다 했잖아요. 3일열 이용한 되게 재밌는 기술이 있는데요. 3일열 걸리면 조금만 아프다 말고 이렇게 열이 나니까는 옛날에 열 나면 그게 매독 치료에 좋다 해가지고 오스트리아 학자가 매독 걸린 사람들한테 3일열 주사 해가지고 그 치사율이 15%거든요. 근데 매독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노벨상 받으신 그 사람은 노벨상 받았을 거예요. 노벨상 받았어요. 1925년인가 받았죠. 아니 근데 진짜 열이 높아지면 매독 치료는 돼요? 네. 근데 그분이 열 나면은 뭐 하여튼 정신병 치료도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있긴 했지만은 그렇게 해서 했다고 하는데요. 네. 아니 이제 그 정도면 사실 소주에 고춧가루 타서 먹는 거랑 큰 차이 없을 것 같아요. 열이 굉장히 여튼 매독 치료를 위해서 일부러 말라리아를 걸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네. 좋은 항생제가 있으니까요. 아까 뭐 중국에서도 학질 얘기 뭐 있는 거 보니까 하여튼 굉장히 오래된 질병이긴 한가 보군요. 이게 우리나라 고려시대 문에도 학질이 나오고요. 이게 생물학에서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은요, 말라리아가 인류에게 가장 오래된 감염병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이거는 탈아프리카 하면서 같이 나와서 세계로 퍼져간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아프리카 살 때 유인원에 있던 말라리아가 변종이 돼서 넘어왔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인간과 함께 지나요 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 역사에도 가끔 왕자들 학질이 걸려요. 네, 가끔 막 학질 얘기 많이 본 것 같아요. 설사 많이 하죠? 맞나 그게? 오한과 알열과 열나고 학을 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 그게 학을 띈다는 게 그거예요. 학질에 고생을 하다니까 학을 띄었다. 아, 근데 다시는 너 보기 싫다. 학을 띈다. 이렇게 학을 띈다 이제. 넌 말라리아 같은 인간이야. 이런 느낌이군요. 그렇죠. 굉장히 인류와 거의 뭐 함께했던 말라리아. 근데 요즘에 그 뭐 킬러 모기? 뭐 이런 모기를 방생해갖고 뭐 이런 것들 좀 극복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좀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왜냐면 모기를 없애도 될까요? 이러면 수많은 생태계 연쇄반응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기를 못 죽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그래서 네, 그죠, 솔직하게 모기를 못 죽이고 있는 거거든요.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이는 게 아니고 DDT를 썼는데 옛날엔 DDT가 다 죽어버리니까는 어떻게 모기만 타겟해서 죽일 수 있을까를 열심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전자 변형을 해가지고 불임 모기들만 쫙 뿌려가지고 열심히 애들이 짝짓기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알은 부활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 해봤는데 했는데 효과가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좋아가지고 인도네시아에서도 하고 남미에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걱정은 하죠. 저래도 될까? 약간 걱정하죠. 아 근데 효과는 있다 이거죠? 네, 예전에는 이거 기술 시도했습니다 하는데 약간 캘리포니아 당국에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안 하겠다 이러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바로바로 그냥 그 유전자 드라이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네네네. 그 실제로 방사했어요? 인도네시아에서는 했습니다. 네. 심지어 그게 막 영국 기업이 했는데 영국이 하니까 되게 불안해요. 이름부터 프렌들리 모스키토 이러거든요. 이름이 네. 약간 상품이죠. 그러니까 불임모기 세트 상품이 근데 하여튼 효과는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요즘에 그런 것도 있더라. 그 집안에 이렇게 놓으면 레이저가 모기 이렇게 돌아다니고 기사는 봤는데. 있으면 찾다가 알려줘요. 포인팅을 해줘요. 그러니까 걔를 태워 죽이고 이런 건 아니고 얘가 알려줘요? 어디 있다고? 네, 포인팅을 해줘요. 그럼 이제 자다가 앵앵거려서 딱 눈 떴는데 못 찾아서 열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걔가 딱 포인팅을 해줘요. 저기 있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걔만 잡으면 됩니다. 써보셨어요 그런 거? 아니 살라고요. 살려고. 아 그런 게 있어요? 야 그거 되게 예전부터 있었다고. 재밌을 것 같은데? 있어. 그래서 모기가 방바닥에 하나 너무 놓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걔가 계속 이렇게 맞아. 네, 탐색하다가 뭐 움직이잖아요. 바로 이제 빛으로 딱 포인팅 해주고 그런 이제 모기는 바로 가는 거죠. 이제 모기 말고 채집독으로 산에 가서 내가 자고 싶은 벌레를 그것도 될 것 같긴 해요. 연구 기자재가 개발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킬러 모기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일부 국가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효과는 좀 있는 것 같더라. 그렇죠. 네네. 근데 항상 인위적인 개입은 언제나 두렵죠. 네네. 왜냐면 뭐 예를 들면 지구가 항상 망해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하지만 뭐 예를 들면 바다에다가 철분 뿌리면은 플랑크톤 엄청 막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대로 해버리고요. 플랑크톤이 레벨가 일어나나 온실 가스 다 빨아들이고 바다가 풍족해진데 안 해요. 왜냐면 무서우니까. 근데 모기는 인도네시아에서 한 거는 관광객이 모기를 싫어하고 이러니까는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명과 관련돼 있으니까 실제로 시도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거를 생태계 개입이라고 생각하면 뭐 고등어 잡는 것도 뭐 네. 도대체 우리 고등어를 몇 마리 잡는데 근데 저 하나 궁금한 게 네. 아까 모기도 종이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네, 한 700 정도. 그러면 그 불임 모기도 여러 종을 만들어서 뿌리는 거예요? 아니면 특정 한 종만 지금 박멸을 시도하는 거예요? 특정 종, 한 두 종 이렇게 해요. 황열을 옮기는 말라리아 옮기는 종, 특히 뭐 에이데스 이집타이 이게 되게 유명해요. 에이데스 이집타이라고 황열도 옮기고 뭣도 옮기고 다 옮겨요. 우리말로 이집트 모기인가요? 그게? 이집트 순목, 걔가 이집트 순모기. 이집트 순목이 이름도 이집트에 살던 애들인데 동물 피 빨던 애들이 있었고 사람 피 빠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사람 피 빠는 애들만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어요 지금. 그것도 재밌어요. 최근에 연구 나왔는데 그 원래 사람 피 빨던 애들이 대항해 시대 때 처음에 배 타고 좀 퍼지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전 세계화가 되면서 사람 이동과 함께 비행기도 타고요, 배도 타고 하면서 한 번 더 퍼지고 해서 1차, 2차 이렇게 몇 번 퍼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람 피를 빨죠. 무슨 그래서 지금은 짝짓기 할 때 임신이 안 되는 모기들을 이제 해서 이 친구들이 널리 퍼지도록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다음 세대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움직임들이 있다. 약 뿌리니까 다 죽으니까 그냥 퍼팅이 더 나는 거죠. 사육해서. 근데 이 친구가 예를 들면 3세대 정도는 가서 이제 그때부터 임신 안 되는 걸로 해야 이게 쫙 퍼질 텐데. 그 아이디어 좋은데요? 근데 이 친구만 만약에 임신 안 되게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얘 혼자 아무리 지가 많이 만나봐야 몇 명을 만나겠어. 아, 근데 그렇게 해야 매년 팔죠. 그리고 새끼를 낳으면 그 불임 유전자가 유전돼요. 그 주인 드라이브라 유전자 드라이브라는 게 불임으로 드라이브를 건다는 뜻이에요. 아. 몇 마리를 딱 보내서 짝짓기 나면 새끼들이 불임 유전자를 갖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유전자 드라이브예요.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이게 해서 새끼를 낳아요. 유전이 돼요. 그 불임 유전자가. 그 새끼들이 유전이 그 새끼들이 아니고 그 자식들이 불임이 됐으면 그 다음엔 다시 또 다른 거 짝짓기 하면 거기 또 불임 유전자 또 가는 거예요. 완전 불임이 아닌 거네요. 그럼 10마리 중에 9마리 불임시키고 뭐 이런 건가? 그러니까 확률적인 짝짓기는 하는데 수컷만 불임 그렇지. 얘가 완전히 알이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얘가 크는데 막 암컷만 불이거나 수컷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체네. 얘가 이렇게 퍼지게 반반 나가는 거니까 일리가 쫙 퍼져나가요. 그래서 드라이브 거는 거예요. 그렇게 돼. 그쵸. 그렇죠. 알이 바로 죽으면 1세대 끝나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합니다. 진짜 좋은 지적이었네요. 그 대신 얘네들은 불임이 돼 외모는 좀 멋지게 나와야 될 것 같아. 아까 그래 프렌들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잘생긴 모기를 해가지고 잘생긴 모기. 그래서 막 모기가 암컷 좋아요. 모기들 이렇게 막 그때 혹하게. 말씀드린 막그 앵앵거리는 게 걔네도 약간 플러팅이라 했잖아요. 네. 플러팅. 그런 것도 좀 잘하게 해야죠. 네. 그렇게 해야 이제 점점 그 친구들이랑 많이 짝짓기를 할 테니까. 앵 하는 게 플러팅이에요. 네, 앵 하는 게 모기들 앵 소리로 더듬이로 듣고 만나는데 그 나한테 그러니까 나도 거짓말을 하면서 왜 잘 때 나한테 와서 그래. 모기한테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리스크죠. 스텔스 모드로 와야 되는데 그 앵 하는 게 서로 만나기 위해서 하고 암수 만날 때 수컷 만나면 소리를 다르게 안 돼요. 약간 지들끼리 피하려고. 싫다. 앵
소리인데 아 들으면 저건 이제 수컷이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네. 피하고 나는 그 소리 때문에 정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소리가 더 모기가 싫어. 앵만 안 했으면 좀 다른 방법으로 짝을 찾았으면 얼마나 효율적인 킬러가 되었을까요? 네. 우리는 더 위험해지는 더 거잖아. 위험했겠죠. 네. 가려운 것도 좀 참고 피는 얼마든지 가져가라는 거예요. 지들이 가져가면 얼마나 가져가겠어. 그 소리만 좀 이 소리 때문에 미치겠거든요. 아 여튼 근데 소리 안 나는 유전자 이런 것 좀 하면 안 돼요? 그럼 인간이 더 위험해지겠죠. 소리라도 나에게 진짜 잡으니까 아 어렵네. 이래서 어렵습니다. 제가 너튜브 동영상에서 재밌게 본 건데 미꾸라지가 모기 물속에서의 장구벌레인가 그거를 엄청나게 먹더라고요. 미꾸라지. 네, 그 보는데 너무 속이 시원해. 아 그렇죠. 진짜 잘 먹어요. 그냥 꿀떡꿀떡 진짜 물이 투명해질 때까지. 아 혼자. 네. 정화시켜서 혼내주죠. 네. 그걸 이렇게 넋을 잃고 보고 있는. 어우 시원해.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모기가 광릉 왕모기라는 애인데요. 걔는 피를 안 빨아요. 그러니까 걔가 제일 좋아하는 모기인데. 광릉 왕모기. 네, 광릉 왕모기가 일단은 엄청 크고요. 금색 파라오처럼 금색과 파란색으로 빛나요. 그리고 걔는 피를 안 빨고 애벌레가 모기를 잡아먹습니다. 그렇게. 아, 애벌레가 다른 모기를 다른 잡아먹어요. 모기를 잡아먹어요. 아, 네, 모기끼리도 장구벌레가? 네, 장구벌레가 올챙이만 해요, 진짜. 그래서 저 뭐 올챙인가 하는데 걔가 이제 다른 장구벌레 모기의 잡아먹어요. 새끼인데 그렇게 커요? 네, 커요. 성체 모기는 요만합니다, 거의. 네. 그래서 그런 한 건 두세 좀 번 많이 봤습니다. 키우면 좋겠다. 그쵸, 근데 귀해요. 귀해요. 역시 포식자는 귀하죠. 생태계 피라미드 정점이라. 네. 아니 그러면은 그것도 아이디어겠네. 아까 차라리 유전자 드라이브 이런 것보다도 그런 모기를 쫙 퍼뜨리면은 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효율이 떨어져요. 효율이. 효율이 떨어져요. 네네네. 제일 잘 먹는 애는 미꾸라지다 이거죠. 제가 보기엔 어디 힐링 동영상에 한번 보세요. 넋을 잃고 보고. 하여튼 우리 이제 추어탕은 좀 약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네, 미꾸라지 분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저희가 치하하면서 제가 능력이 뛰어나네요. 네, 여러분이 잘 해주셔야 저희가 또 내년 여름에 고생 좀 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미꾸라지 화이팅이고요. 자, 오늘 과학을 보다 생물 쪽에 두 분이 계시니까 아주 뭐 재밌네요. 이 피터지는 네, 멘트. 여기 계시니 개그 보는 줄 알았어요. 너무 재밌어갖고. 온몸으로 설명해 주신 우리 갈로아님 오늘도 재밌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저희는 재밌는 과학 이야기 계속해서 전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저희 영상 보시고 6일 동안 기다리시느라 힘드시죠? 그럴 때 과학을 보다 책을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